청취자님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주제는 2차 전지 산업입니다. 보통 2차 전지 하면 자연스럽게 전기차를 떠올리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할 자료들은 그 공식이 이제 깨졌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산업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단 하나의 주인공이 이끌던 시대가 저물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주인공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EV 캐즘이라는 아주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위기가 그렇듯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폭발적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흔히 ESS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산업이 왜 이토록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부터 진단해보고 AI와 전력망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어떻게 산업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청취자님의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캐즘 현상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성장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건가요? 핵심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얼리어답터라고 불리는 초기 수용자 시장이 꽉 차버린 거예요.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고 가격에 덜 민감한 사람들은 이미 전기차를 살 만큼 샀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가격이나 충전 편의성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따지는 초기 대중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찜에 빠졌다는 거군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은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크게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고금리라는 거실 경제적 압박이죠. 자동차는 대부분 할부 금융으로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니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이미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전기차를 굳이 더 높은 이자까지 내가면서 살 요인이 확 떨어진 거죠. 마지막 셋째는 정책적인 바람이 멈춘 겁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사실 각국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든든한 빚배가 있었기 때문인데 독일 같은 유럽 주요국들이 보조금을 중단해버렸고 미국의 IRA 보조금도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구매 매력이 약해진 거죠.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깊은 수요의 골짜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수요 절벽이 산업에 미친 충격파가 정말 어마어마했겠네요. 자료에 보면 공격적으로 생산 설비를 늘리던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사례들이 나오던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SK온이죠. 아, SK온이요? 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충남 서산에 3공장을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 투자 계획을 원래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어요. 포드와 함께 짓기로 한 켄터키 2공장 가동 시점도 뒤로 미뤘고요. 이건 한마디로 일단 멈춤이에요. 수요가 없는데 공장을 계속 지으면 막대한 고정비 부담만 떠안게 되니까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인 셈이죠. 한국 기업도 이 정도인데 유럽 쪽 상황은 더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 배터리 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기업 하나가 무너졌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스웨덴의 노스볼트입니다. 노스볼트. 이 회사는 유럽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며 상징처럼 내세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배터리 제조라는 게 생각보단 훨씬 어려운 사업입니다. 수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쉽게 말해 투입한 재료 대비 불량품 없이 제대로 된 제품을 뿜어내는 비율이거든요. 노스볼트는 이 수율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제대로 된 제품은 못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려도 계속 불량품만 나오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거군요. 정확해요. 그런 와중에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결정타까지 맞은 거죠. 결국 버티지 못하고 2024년 말에 파산보호 신청, 즉 챕터 11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가 망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배터리 산업이 막대한 자본만 쏟아붓는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까다로운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첨단 제조업이라는 사실을 시작에 똑똑히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그럼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살아남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겠죠. 그럼요. 생존을 위한 아주 빠른 전략적 전환,
이른바 피봇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예요. 이전에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비싸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배터리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훨씬 뛰어난 LFP나 미드니켈 배터리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전기차 수요가 줄면서 놀게 된 생산 라인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ESS용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전기차라는 문이 잠시 닫히는가 싶더니 전혀 다른 곳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ESS라는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숫자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 성장했어요. 20%면 뭐 나쁜 수치는 아니네요. 그렇죠. 하지만 같은 기간 ESS 출하량은 무려 84.7%나 폭증했습니다. 와, 84.7%요? 네, 이건 그냥 성장률의 차이가 아니라 성장의 질과 규모 자체가 다른 차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진짜 기관차는 전기차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배터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건가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서버랑 배터리가 무슨 상관이지?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지금보다 165%나 늘어날 거라고 해요. 165%? 상상도 못할 양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AI 서버는 정말 예민해서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전압이 살짝 떨어지거나 불안정해지면 치명적인 연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365일 0.00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무정전 전원 장치 UPS인데 기존에는 부피가 크고 수명이 짧은 납축전지를 썼거든요. 이걸 에너지 밀도는 훨씬 높으면서 수명도 긴 리튬이온 배터리로 빠르게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정전됐을 때를 대비하는 예비 전력 정도가 아니라 AI의 두뇌를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 같은 거군요. 맞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측면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거의 절반이 전기요금일 정도로 전기를 많이 쓰는데요. 전기요금은 시간대별로 다르잖아요. 네, 밤에는 싸고 낮에는 비싸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이 거대한 배터리, 즉 ESS를 설치해서 전기요금이 싼 심야에 전기를 가득 충전해뒀다가 요금이 비싼 낮 시간대에 그 전기를 꺼내 쓰는 거예요. 이걸 피크 쉐이빙이라고 하는데 비유하자면 데이터 센터가 자기만의 거대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요금을 직접 관리하는 셈이죠. 이건 단순 백업을 넘어서는 능동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수단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는 ESS 시장은 거의 폭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 사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2025년은 ESS 시장의 확장 원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특히 자료에 나온 중국 사례가 정말 압도적이죠. 2025년 12월 딱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새로 설치한 ESS 용량이 65기가와트라고 해요. 한 달 만에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1년 내내 설치하는 양보다 많은 양을 한 달 만에 해치운 겁니다. 거의 광기 수준이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덕분이에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새로 지을 때 반드시 일정 용량 이상의 ESS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거든요.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니까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하라는 거죠. 이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바로 배터리의 수요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전에는 경기를 많이 타고 소비자 변덕에 민감한 B2C 소비재, 즉 전기차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국가 기관 인프라와 직결된 B2B나 B2G 산업으로 그 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의 안정성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거죠. 흐름을 정리해보면 전기차 시장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연 셈이네요. 그런데 가장 큰 시장인 북미 쪽은 상황이 좀 복잡해 보여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아주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확실히 전기차 시장에는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업 평균 연비, 카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거예요.
이건 자동차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의 평균 연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규제인데 이걸 느슨하게 풀어주니 GM이나 포드 같은 기존의 자동차 강자들이 굳이 돈 안 되는 전기차를 서둘러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수익성이 훨씬 좋은 내연기관 픽업 트럭이나 SUV를 더 팔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니까요. 당연히 전기차 전환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IRA 법안의 핵심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있지 않았나요? 이게 현실화되면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공약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정치적 역설이 존재해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 덕분에 삼성, 현대차, SK 같은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지역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조지아, 테네시, 켄터키 같은 곳들이에요.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레드스테이트입니다. 아, 그러네요. 민주당 정책의 수혜를 공화당 텃밭이 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트럼프가 만약 보조금을 섣불리 폐지하면 자기 지역구에 들어서고 있는 수많은 공장과 일자리가 날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건 해당 지역의 공화당 주지사나 의원들도 절대 원치 않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공약처럼 전면 폐지하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렇게 안개 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의 ESS 시장은 괜찮을까요? 이쪽도 정책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북미 ESS 수요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를 뛰어넘을 만큼 아주 강력한 경제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자료의 핵심 분석이에요.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 시장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사례가 대표적인데 NEM 3.0이라는 새로운 전력 요금 체계가 도입됐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남는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 때 정부가 쳐주는 가격을 예전보다 75%나 깎아버린 거예요. 와, 그럼 전기를 파는 게 완전히 손해가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헐값에 전기를 파느니 차라리 배터리를 사서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직접 쓰는 게 훨씬 이득이 된 거죠.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집의 70%가 배터리, 즉 ESS를 함께 설치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내 돈을 아끼기 위한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다른 한 축은 역시 AI 데이터 센터겠군요. 맞습니다. 앞서 길게 설명했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서버의 안정적인 가동은 이제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이건 트럼프가 어떤 에너지 정책을 펼치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요입니다. 정치의 바람을 타지 않는 그야말로 구조적 성장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조금 더 먼 미래로 확장해보죠. 자율주행 시대, 특히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배터리 기술에는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로보택시의 등장은 배터리에 대한 요구 조건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타는 개인 승용차는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가느냐, 즉 에너지 밀도가 가장 중요했잖아요. 네, 주행거리요? 하지만 하루 20시간 이상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로보택시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성능 저하 없이 고장나지 않고 쓸 수 있느냐는 수명과 차량을 운영하는 전체 기간 동안의 총 소요 비용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그 100만 마일 배터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160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끄떡없는 배터리요? 정확해요. 차량 수명 동안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16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려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횟수가 지금의 1000에서 2000회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최소 5000회, 많게는 10,000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혹독한 조건을 견디려면 에너지 밀도는 조금 낮더라도 구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수명이 긴 LFP 배터리가 지금의 3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로보택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LFP 배터리의 중요성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질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보죠. 2차전지 섹터,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 정말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이 최악의 국면을 통과하는 시기였다면 2026년은 그 반등의 탄력과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오늘 계속 이야기한 AI와 ESS 분야의 매출이 실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예전처럼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모두 함께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철저한 옥석 가르기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뭘까요? 어떤 기업이 옥이고 어떤 기업이 돌이 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아서 명확병 자전거 기준이요. 강력 매수 대상으로 꼽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즉 ESS나 LFP 관련 사업에 확실하게 편입된 기업. 둘째, IRA나 관세 장벽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북미 현지의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단순 전기차용 소재,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분야에만 사업이 편중되어 있거나 기술력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해야 해서 중국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에 노출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2차 전지라는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배터리가 어디에 쓰이는가를 아주 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2026년의 2차 전지 산업은 전기차 올인 전략의 명백한 한계를 넘어서 AI와 국가 전력망을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솔루션 산업으로 진화하면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군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캐즘이라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역설적으로 배터리 가격 하락을 부추겼고 그 덕분에 AI 데이터 센터나 ESS 같은 새로운 거대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기회가 열린 셈이네요. 정확한 정리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등정이 북미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를 잠시 늦출 수는 있어도 AI 혁명과 에너지 안보라는 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만약 전기차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캐즘을 겪지 않았다면 과연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해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위기는 산업이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필연적인 성장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배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움직이는 부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